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유미진 당시 112 상황관리관 등 6명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전체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참사의 원인, 대응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비상회의에서 경찰에 대한 책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태원 참사 관련 속보부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헬로윈 참사 국가애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경찰청 특수본도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6명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행안위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출석해서 이제는 애도의 시간이 끝난 만큼 책임 규명의 시간을 위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했고요. 여야 의원 모두 이번 사태의 책임과 원인 규명 그리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특수본에서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다는데요. 최병희 편집장님, 이건 뭐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경찰 수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초기를 지나서 한 중기 정도에 진입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데 그 정도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혐의점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 6명, 경찰 4명하고 뭐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해서 6명을 일단 그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수사가 조금 더 진척이 되면 저런 사람들의 책임이 지금 얘기한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 뭐 또는 직무유기 뭐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고 추가될 가능성도 있고요. 저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불거질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따지고 있는 거는 상당 부분은 사실은 법률적 책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법률적 책임 외에 이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사과를 하고 있는 것도 정치적 책임의 범주 내에 들어간다고 보이고 아니면 뭐 야당에서 요구하듯이 뭐 한덕수 국무총리나 아니면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이냐 하는 부분은 수사와는 별개로 가는데 뭐 그럴 경우에 뭐 법률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도 뭐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로 진상규명이 먼저 되고 책임 소재가 밝혀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보면 정치적 책임 문제는 조금 시간이 좀 뒤로 늦춰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논란이 된 게 바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입니다. 오늘 행안위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사 이후에 현장 지휘를 해야 할 사람이 도대체 뭘 했느냐 이런 지적이 큽니다.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 전 용산서장을 체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여당에서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에요.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죠. 이거는 과실치사를 넘어 참소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네,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이렇게 난리 났다, 압사당한다,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 이런 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 신고를 무시한 거는 이거는요. 참사 방조입니다. 사고 발생 후에 서울청장, 이게 사고 발생이 10시 15분입니다. 서울청장은 첫 번째 보고받은 게 11시 36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시 36분이면 이 언론에 수십 명이 실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는 시점이에요. 용산서장은 1시간 20분 동안 뭐하고 서울청장한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서울청장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산서장? 이게 고의죠. 고의 아닙니까? 여기다가 심지어 거짓, 이 상황 보고서까지 자기가 10시 20분에 지시를 했다고 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MBC 보도 한번 보세요. 헬로윈데이에 많은 사람이 서울 이태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경찰도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보다 경비 병력을 늘려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용산서장은 이미 이 행사에 대한 대비, 예측, 대처, 숙지하고 파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MBC가 지금 증거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번관하고 이랬느냐, 이거에 대해서는요 정말 바보 아니면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미스테리는요 10월 26일 날짜라요. 이게 용산서의 치안센터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이태원 지하철역 승하차 이용이 1.5배 이상 증가, 곳곳에 인파가 운집하여 무질서와 사건 사고 빈발할 거다. 이런 예측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 해밀턴 호텔에서 많은 인파로 보행자 도로 혼잡 사고 발생 우려라고 적시된 문건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왜 묵살하고 무시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밝혀진 건데 이거 삭제 지시했답니다. 이거는 네. 범죄 은닉이고 증거 인멸이고 긴급 체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삭제 지시한 거? 지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정보과장 받았습니다. 체포했습니까? 체포하십시오. 네.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네, 정의겸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장기현 의원이 여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경찰서장을 체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은 이것이 여당 야당으로 따질 문제가 아닐 정도로 매우 심각한 대형 참사였고 담당자들이 과연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처를 취했는가에 대한 울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용산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네. 정말 그 긴급 체포 아니라 그 이상의 조처를 해도 부족할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용산 경찰서장의 경우에 소위 9시에 그 시위를 끝내고 밥을 먹다가 소위 이제 사건이 그 발생하면서 차로 이동을 하면서 관용차를 고집한 데다가 CCTV에 결정적으로 매우 느긋한 뒷짐진 모습이 드러남으로써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이미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저 상황, 저러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미 몇 시간 전부터 경고음이 있었습니다. 그 경고음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사전에 준비를 했다면 저런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산 경찰서장의 무시 묵살, 그다음에 그 산하의 정보과장의 삭제 혐의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원 소위 그 경찰을 투입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살한 서울경찰청,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전에 그런 경고가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주말에 나온 뉴스입니다. 현장 도착하기 전까지 차 안에서 거의 1시간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걸어서 오면은 뭐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우회로를 찾다 결국 못 찾아서 걸어왔다는 게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뒷짐을 지고 어디 뭐 순찰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유람 나오듯이 저렇게 돌아다닌 경찰서장의 모습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자, 김종욱 교수님,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용산서장 자체가 예. 참사 상황 자체를 갖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보고가 예. 제대로 안 됐을 것. 기본적으로 용산서장이 저런 참사가 나온 상황을 알고 뒷짐을 지고 왔다면 제가 볼 때 사람이 아닌 거죠. 빨리 달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네네. 저렇게 뒷짐을 졌다라고 하는 건 현장 상황 자체에 대한 파악도 안 됐고 장악도 안 된 상황. 제가 볼 때 이 상황들을 모르고 그냥 슬금슬금 걸어갔던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 두 번째는 거짓 보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본인 얘기에 의하면 18분에 무전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20분에 도착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11시 5분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거짓 보고한 거라고요. 세 번째는 이 용산서장이 다음날 10시까지 뭘 했는지 나오지가 않는 네.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직까지 확인 안 되는 겁니다만 소위 보고서를 인멸하려고 했던 조치가 벌어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용산서에서는 정보과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왜 이 시간 동안 용산서장은 어떤 행보를 했는지 나타나지 않는가. 예. 저는 이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냥 정보과 자체 내에서 네. 스스로 인멸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용산서장에 대한 그날 당일의 행적과 그 다음날 10시까지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이 문제로 한정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헌법적 의무랑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네. 다 아시겠습니다. 헌법 제34조 26항은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고 또 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요. 네네. 법률적으로도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전 그래서 당연히 경찰이 취한 조치에 대한 명확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 문제와 함께 네. 저희 헌법적 의무랑 법률적 책임을 어떻게 예. 묻는가에 대해서 국회에서 명확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임재 전 서장의 행적 불분명합니다. 당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을 때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을 때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브리핑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용산 소방서장은 4차례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용산서에서는 형사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윤 대통령이 왔던 다음 날 오전에 카메라에 잡혔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했을까?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 부분이 이번 사고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용산서장 보고 지원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이번 사고에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여러 기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사와 감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참사 당일에 용산 대통령실에 전화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통화가 안 됐으면 다시 전화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자,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제일 충격적인 상황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보고가 좀 늦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소방으로부터 받은 보고 직후에는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경찰청장이 보고받았던 시각도 그 한참 이후인데요. 그래서 애당초 국민이 갖고 있는 궁금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받고 나면 그 다음의 조치들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제대로 안 됐다면 위에서 아래로의 조치는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화를 실질적인 용산경찰서장이 받고 난 다음 제대로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대통령실을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임재 서장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같은 일들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겠죠. 장제원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을 지켜보니까 휴대전화 압수수색했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는 길에 9시 한 30분경의 상황을 인지하고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네. 차가 막혀서 본인이 내려가지 않았던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차에 1시간 가까이 타 있으면 그 차 안에서도 긴급적인 전화 등을 통해서 기동대 병력을 이동시키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가능했을 텐데 도대체 용산서장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든 애들이 미스테리에 빠져 있거든요. 네. 지난날 있었던 그 긴박했던 시간 용산서장이 조금만 기민하게 움직였더라면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쉽게 남아있기 때문에 왜 이 같은 전화를
대통령실에 전화마저 묵살을 했는 건지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날 아침 윤석열 대통령 행사에 함께 나타날 때까지 용산 경찰서장이 움직였던 모든 일정 그 기록들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 상황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시간대별로 보고한 그런 내용인데, 이전 용산서장이 오후 10시 18분에 무전 지시, 가용 병력 전원 투입하여 현장 대응을 지시했다. 이렇게 적혀 있고 2분 뒤 10시 20분에는 현장에 도착해서 인파 분산을 위해 차량 통제 지시, 안전사고 예방 지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11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이 상황 보고서를 그럼 경찰이 허위로 꾸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상황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또 있고 그 전에 용산서 정보과에서 이 안전사고 우려를 했답니다. 이게 묵살당했는데 참사가 일어나자 이 관련 내용들을 삭제 또는 회유하려고 한, 삭제하도록 회유하려고 했던 그런 일까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찰서장의 움직임은 가짜로 만들고요. 기존의 위험성을 제시한 보고서는 삭제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 자, 임선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는? 저는 이 뉴스들이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전 준비조차 제대로 되지도 않았었는데 그 이후의 대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할로윈 축제가 매우 이제 좀 특수한 날이고 또 이렇게 일정 이태원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매년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오늘 땅 하고 모인 갑작스러운 행사가 아니라 매년 이태원에서 할로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담당인 용산구청이나 용산서는 그동안에 사전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도 용산경찰서에서 이제 많은 인파가 모일 걸로 예상이 되니 뭐 안전에 주의해야 된다는 보고서도 만들어졌고 이런 게 공통적으로 다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로 보고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고 보고가 안 됐다고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대비 대책 알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고 사전으로. 그리고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때 수많은 희생자와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신고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6시부터. 그러니까 4시간 전부터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사전 대비 전무했고 그 이후에 상황도 전무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해당 문서를 삭제하는 놀라운 일까지 벌였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전 현장 그리고 그 이후의 대처까지 모든 걸 다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필장님, 이 경찰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진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죠. 싶기도 사실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예. 뭐 1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는 경찰, 뭐 그다음에 용산구청, 뭐 그다음에 그 지휘부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이거는 어느 한 사람도 이 경찰의 지휘계통 라인에서는 제대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뭐 경찰이 총체적으로 시스템이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닌데 물론 뭐 수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경찰이 아주 기초적인 단계부터 그러니까 준비 단계부터 왜냐하면 10월 29일 날 사건이 벌어졌지만 사실은 10월 26일 회의도 했고요. 그 전에도 뭐 이태원 상인들하고도 이런저런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용산서 정보과에서도 이런저런 또 대비책 같은 거 보고서도 만들고 한 걸 보면 어느 누구도 지금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지적을 하지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 그 당일날에도 주민신고가 6시 34분부터 계속해서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조치를 하나도 취한 사람이 없다라고 보면 이걸 어느 특정인의 잘못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 전체 아니면 경찰 전체의 잘못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직은 뭐 좀 판단이 이르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어느 한 사람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예.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그 아마 판단을 하고 지금 수사를 벌여도 그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자, 경찰서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인 삭제를 한 것이 아니라 수집 정보가 목적을 달성했고 기한이 지나서 그냥 폐기 대상이 됐을 뿐이다. 삭제 지시한 적 없다. 향후 감찰과 수사에서 소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정의호 의원님 보실 때 어때요?
글쎄 기한이 지나서 삭제했다는데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삭제가 됐는지 좀 그 부분도 이상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용산 경찰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은 9시 24분에 삼각지에서 설렁탕을 먹고 나서 출발했다는 건데 네네. 제가 생각할 때 참사는 10시 15분경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용산 경찰서장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차가 막혔을 때 그 걸음으로 뛰어 들어가서 상황을 인지하고 조처를 취했으면은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과연 9시 24분에 밥을 먹고 9시 47분에 떠났다는 이거 자체는 사실인지 그 부분도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리고 같이 먹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밝히질 않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9시 47분에 이태원으로 출발한 게 사실이라면은 진짜 결정적인 골든 타임에 서장이 그 자리에 현장에 있으면서 조처를 취할 수 있었던 그 절호의 기회를 정말 아깝게 놓침으로써 네. 상상할 수도 없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비분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당시 112 상황실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총경 입건이 됐습니다만 이 류 총경의 행적도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왜냐? 11시 39분 상황을 인지하고 급히 상황실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왔다가 난리가 나서 그때부터 이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새벽 1시까지는 상황실에 대기해야 할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가 있었던 거고요. 상황 파악도 안 되고 그럼 밑에서는 보고도 안 한 건지 상황 팀장이 있을 테고 또 상황을 알리는 직원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책임자에게는 그럼 전혀 일절 말도 안 하는 이런 보고 체계가 과연 가능한 시스템인지 그런 것들이 참 의구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제 경찰의 이 보고 체계 도대체 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김종욱 교수님 어때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뭐 이 얘기대로라면 상황관리관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점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팀장들한테 맡겨놓고 네네.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유미진 총경 개인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경찰청 내에 있는 112 상황실에 관행이었는지 좀 조사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팀장들이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는 식별이 안 됐거나 현장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식별이 안 됐거나 예. 두 번째는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거나 제가 볼 때는 만약 식별이 안 됐다고 얘기한다면 거의 헬로윈 축제와 관련돼서 경찰청 자체에서 이 헬로윈 행사를 그래 중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봤다거나 예. 아니면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경찰청 내부에 어떤 알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추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들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상위 라인으로 보고가 돼서 적절한 지시에 따라서 제 시각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경찰청 내부에 중대한 기강회의가 예. 6개월 내내 있어 왔다. 또는 따지고 보면 6개월 이전부터도 있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엄명을 했죠. 네. 경찰 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고 엄벌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다시 반복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다른 건 모르더라도 112 상황실 문제만큼은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소방당국은 2시간에 걸쳐서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 통제 요청을 계속해서 했답니다. 그런데도 일절 그런 부분이 대응이 안 돼서 이 경찰 기동대가 현장에 도착한 건 사고 발생 1시간 뒤였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혼돈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교통도 얽히고 사람도 얽히고 전혀 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소방당국의 요청에 왜 경찰은 대응을 못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류미진 총경이 이제 자기 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네. 했다는 걸로 이제 경찰의 감찰 결과가 나왔는데 예. 우리가 그건 믿을 수 있나요? 아.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이제 당직이라는 걸 써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112 종합상황실은 류미진 총경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 당직을 그날 당직자들이 있고요. 류미진 총경 바로 밑에 또 팀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상황을 접수하면 뭐 자기 사무실 방에 가 있든 어디에 가 있든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이태원 그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응? 그리고 만약에 류미진 총경이 상황관리관이 제대로 연락이 안 된다면 그 윗선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 당직 근무의 수칙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자꾸 류미진 전 총경 얘기만 하는데 예. 사실은 그 상황 112 종합상황실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저는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상황관리관한테만 지금 저렇게 하느냐. 그 사람들 전부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상황관리관이 자기 사무실에 있었는가 하는 부분도 네.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거기 팀장들은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것까지도 예.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총체적으로 경찰의 문제점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소방당국은요, 참사 관련해서 최초 신고받은 게 오후 10시 한 15분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 이전에 한 3분 전에도 이 숨이 막힌다 이런 신고 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해명을 하긴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오전 10시 15분 최초 신고보다 3분 전인 10시 12분에 그 숨을 못 쉬겠다는 신고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전화 끊긴 뒤에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녹취록에서도 공개됐지만은 그분은 네 하고 실시려고 전화를 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치도 특정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출동하지 않았고 다음에 그 15분대에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사람들이 좀 피해를 입을 것 같다는 구급차를 출동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의 특정 시간은 15분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숨을 못 쉬겠다고 했는데 사고가 났다고 인지를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그걸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까? 숨을 못 쉬겠다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문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숨을 못 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 대화처럼 그 녹취에 생기가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생기가 있고 마지막 끊을 때도 또 네 하고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압착돼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아닌 걸로 녹음을 들어본 현장 그쪽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뭐 대화 자체에 이 숨을 못 쉰다고는 했으나 일반적인 상황인 듯해서 출동을 안 했고 그 3분 뒤에 이제 구급차 출동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그 시점을 첫 신고로 이제 저희 소방청에서는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매우 그 간격이 짧은 시간 아닙니까? 긴 시간의 텀을 두고 미리 사전에 인지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 지금 정부 관계자들은 나와서 국민 앞에 설명할 때 유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두마디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발언 속에 생기가 있었다는 표현이라든지 그 당시에 전화 신고가 들어왔으면 그 주변에 있는 웅성거리는 상황 그리고 이태원의 소란스러운 상황들이 현장 목소리들이 다 담겼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112에 신고가 들어왔던 내용들이 소방으로 긴급하게 다 연결이 돼서 미리 소방이 조금 더 빠르게 출동했었으면 응급 구호 상황에서 더 기민하게 대처했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여전히 남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또 논란이 되는 인물이 바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데 이 오늘 행안위에 출석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보시죠.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긴급 구조 활동을 벌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죄인인 심정이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어떻게 네.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구청장의 그런 무한한 책임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마음의 책임은 도대체 뭘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마음의 책임이 드는 걸까요? 그 마음의 책임 말고 법적 뭐 책임 다 지셔야죠.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고 뭐 모든 형사 책임, 뭐 수사 다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박희영 구청장이 또 행적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고 나고 나서 본인이 사실 기자들한테 현장 가서 CPR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그것도 약간 거짓으로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밤 10시에 또 지역 구민 단톡방에서도 무슨 이태원 관련된 혼잡한 사진도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도 않았고 대처도 사전에 전무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박희영 구청장이 당일에 본인이 이태원 방문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본인 집이 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에 가는 길이었던 것을 마치 참사 현장에 본인이 현장 지휘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고 또 이거를 이제 사고 나고 나서 바로 이제 통일부 장관 권영세 장관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구청장이 있어야 할 곳, 본인 역할에 대해서 전혀 망각한 일이고 지금 계속 마음의 책임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조차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책임 말고 다른 더 무거운 네. 책임 더 지셔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박희영 구청장과 관련돼서는요, 이 용산구청 전체에 대한 문제 지적과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박 구청장은 행안위에서 사고에 대해서 일반 시민의 문자를 받고 처음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권영세 장관 같은 지역구니까 그 장관 등이 있는 SNS 단체 방에다가 이 내용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잘 챙기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챙겼는지에 대해서는 뭐 적절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SNS도 사고 이후에 바로 닫아버리고 그리고는 그 용산구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 주변을 봤을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무 일지에는 이태원 주변 CCTV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특별히 뭘 봤는지에 대해서는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잡함이라든지 그 위험함에 대해서 그 CCTV를 봤을 때 인지하지 못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잘 안 보였던 건지 뭐 그건 부정확합니다만 여하튼 CCTV를 봤지만 좀 식별이 어려웠다라든지 이런 육안으로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그냥 밀려다닌다. 이런 정도의 답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 CCTV 관제센터의 역할이 과연 뭐여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민관이 함께 참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경찰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보시죠. 아마 포저녁부터 한 5시 한 4, 50분부터 저게 아마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은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주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조치를 안 해? 모든 국가 그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 네, 윤 대통령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강한 목소리, 경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그대로 담겨 있는 회의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장면들을 전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심경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최 편집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저 말에서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현장입니다. 그렇죠? 현장을 맨 처음 보고 또 현장을 못 봤더라도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곳곳에 CCTV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실제 4번을 출동한 걸로 돼 있습니다. 경찰이. 뭐 그것도 다 조작됐는지는 모르겠으나 4번을 출동을 해서 뭐 현장 상황 종료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숨이 막힌다, 압사당하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경찰이 가서 상황이 종료됐다 그러면 그 후로는 이런 또 다른 신고가 사실 들어오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해서 본 사람이 뭘 했느냐. 그 사람이 숫자가 부족할 수는 있어요. 뭐 거기에 현장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1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뭐 한 서너 사람이 나갔더니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바로 지원 요청을 뭐 이태원 파출소에 하든 용산경찰서에 하든 서울경찰청에 하든 할 곳은 많아요.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그걸 뭐 응하지 않을 경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부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뭐 이런 점은요. 뭐 윤 대통령도 뭐 대대적인 경찰 혁신을 얘기했던데 저는 뭐 경찰 혁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경찰의 아래부터 위까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서 보고할 생각도 안 하고 상황 통제를 제대로 지금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그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경찰관도 한 사람 있었던 걸로 그렇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경찰관이 제2, 제3의 그런 경찰관이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경찰청장과 관련된 언급도 윤 대통령이 했고요. 경찰 전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아까 내가 공개된 자리에서는 내가 이 얘기를 그냥 좀 애둘러서 좀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좀 철저하게 규명을 좀 하십시오. 우리 경찰청장은 뭐 그 당시 상황에 뭐 충북에 고향에 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뭐 아무리 수사가 특별수사본부에서 하고 뭐 청장은 관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이 사고에 대한 행정적인 진상규명은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좀 규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뭐 이거 가지고 경찰 전체를 잘못됐다라고 질타하는 거는 아닙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좀 가려주시기를 좀 당부하겠습니다. 자, 이 윤 대통령의 이 말은 또 어떤 의미인지 정우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면 저런 심정을 토로했겠습니까? 또 그러한 대통령의 심정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저 육성을 공개하기로 아마 결정을 해서 공개한 것 같은데요. 저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다 알아요. 경찰 수뇌부가 뭘 잘못했는지 이미 이 평론가들도 많은 성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답답한 심정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저게 자칫 잘못하면은 유체 이탈로 들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같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청장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12국직을 잘 가리라는 그런 이제 당부의 말씀도 있었는데요. 애초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부나 경찰에서 가장 처음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주체가 없는 행사였다라고 먼저 설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많은 그런 국민들과 네. 유족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좀 조심스러워야 됐고요. 예. 그리고 경찰 전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정말 일선에서 뛴 경찰들에 대해서는 전 지금도 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네네. 싶어요. 근데 지금 경찰청장 얘기만 할게요. 예. 경찰청장이 물론 휴가니까 어디죠? 제천인가요? 충북에 가서 캠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날 거라고 무슨 법사도 아닌데 본인이 알았겠어요? 그렇기는 하지만은요. 이미 서울시에서 좌우의 시위가 엄청나게 있어서 9시까지 시위 진압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 더군다나 북한의 도발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 물론 경찰청장도 휴가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휴가를 갔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도덕적으로 정무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받는 것도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특히 지휘부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윤석열 정부의 기강이 설 수 있다고 네네. 생각해요. 자,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요, 명동 대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에 김건희 여사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불교 행사, 교회 행사 다 했고요. 이제 천주교 행사까지 간 건데 한번 보시죠. 그 어떠한 말로도 이 슬픔을 대신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비통에 잠긴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네, 공식석상에서 이제 사과라는 뜻을 또 비추기도 했습니다. 사흘 연속했고 매일 조문도 갔고요. 자, 대통령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럼 대통령의 마음을 알겠는데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지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건 너무 늦은 게 아니냐? 국민의 마음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지적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김 교수님 보실 때 어때요? 그러니까 참사가 난 이후에 많은 국민이나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가는 있었는가라고 얘기를 했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는가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부터 제가 볼 때는 정부의 태도가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현장 상황이 얼마나 예를 들면 엄혹했는지에 대해서 그 녹취록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확인됐다는 측면이 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각종 종교 행사에 가면서 사과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좀 공식적인 어떤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규명 플러스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다른 거 몰라도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전 빨리 문책성 경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경찰과 행정안전부는 전조현상을 다 무시했었습니다. 이게 10월 초에 용산서에서 이미 내용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4일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경찰청에서 이태원 파출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고. 이태원 파출소장이 기동대 동원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일날 그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9시 시위 끝날 때까지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제가 볼 때는 경찰이 헬로윈 축제는 고민 안 했던 것 같고요. 9시에 시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헬로윈 축제장으로 경찰의 시선이 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경찰국 만들어가지고 자치경찰 지원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 슬픔들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이 경질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네. 저는 이것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들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에게 공감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선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아까 대통령 말 중에는요.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건 있을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디까지 진상규명을 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지게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마음, 뭐 조문하는 마음이라든지 애도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걸로 과연 그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대통령이 또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특별검사는 잘 아시다시피 개시 시까지 최소 몇 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는 국회 의결 시부터 시간을 재도 5달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참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특검이 맡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데 좀 무리가 따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첫째, 경찰이 여론의 감시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겁니다. 둘째로 흠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시 수사하는 겁니다. 과거하고 달리 저희가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면밀한 수사는 가능해졌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검찰의 이런 대형 사건에 있어서 수사 능력과 이런 자산을 사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특검을 지금 도입하려면 이 검찰 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빠지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다 한 이후에 미진하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진실규명에 지금은 뭐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특검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국정조사는 강제권이 없으니까 지금 해봐야 의미가 없고 특검을 통해서 이 강제 수사를 제대로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자, 김병민 교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특검을 주장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처럼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서 출발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거나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수사가 일단락이 되고 나면 검찰로 송치하지 않습니까? 네.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검찰이 단행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현재 검찰의 수사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특검으로 건너가게 되면 오히려 시간만 지연되게 된다. 대형 참사에서 신속 정확한 수사를 위해 할 도리를 다할 테니 한번 지켜봐 달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자, 임세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이제 이 경찰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쭉 타다 보면 행정안전부부터 서울시 그리고 그 마약 수사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마약 수사를 하려고 뭐 이런 안전관리 위험을 조금 덜 신경 쓴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포함하다 보면은 이게 뭐 경찰의 이런 지시 구조만 딱 한정할 수밖에 없고 여기 뭐 행안부부터 쭉 모든 수사가 이제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 수사로만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 문제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다 수사를 해야 된다. 왜 처음에 대처가 안 됐고 사전에 준비가 정확히 되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이제 상황 종료까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은 이제 특검밖에 없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이태원 참사가 마약 수사와 관련돼서 비롯됐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 이것도 제기가 됐는데 한 장관은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마약 단속에만 그 사법 형사가 50명이 투입됐습니다. 그죠? 그렇죠. 사법 형사가 50명 투입되고요. 또 외사과 2명까지 해서 52명이고요. 그리고 실제 질서 유지, 인파 관리를 했던 사람은 그 이태원 파출소에 있는 32명의 경찰만이 사실은 질서 유지를 했고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약 범죄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마약 등 민생 치안이 안 되는 것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마약 사범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참사 당시에 이태원 일대 이제 경찰의 마약 단속에 집중하고 있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제가 시켰다 그런 얘기죠. 저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해서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사 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위험 비어를 퍼뜨리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건 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애도하시는 국민들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약 때문에 이 사고가 났다.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경찰이 전국적으로 뭐 1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찰이 맡고 있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치안, 수사, 경비, 보안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수사에 뭐 마약 수사 부분도 있고 마약 단속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 씨 등 이제 여권의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경찰이 어느 한쪽에 치중하면 나머지 쪽은 뭐 거의 신경 못 쓴다. 이런 논리잖아요. 네. 과연 그럴까요? 14만이나 되는 경찰이 예를 들어서 마약 단속 좀 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부분에 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는 시스템이라면 그런 시스템은 우리 사회 그 치안 이 시스템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런 식의 논리는 정파적이기도 하고 사실관계도 완전히 다르다. 네. 어이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다시 한번 마약 범죄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우리나라가 그 인구 10만 명당 마약 인구 20명 미만 이하를 뜻하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2015년에 이미 상실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단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마약을 횡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성향이 회사원, 또 공무원, 군인, 가정주부, 학생 뭐 이렇게 굉장히 평범한 일반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그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오염구로 되는 그런 중요한 징표인데요. 이게 과거에는 뭐 깡패라든가 이런 유해에서의 전유물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고 접근 방식도 예전보다는 뭐 많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검찰이 마약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뗐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하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마약 때문에 참사를 못 막았다. 전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하는 유언비어다? 전 유언비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경찰 형사 및 관련 역량 14,000명을 투입해서 12월 말까지 유흥업소 등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기관을 운영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14,000명입니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마약 범죄 특단 조치 마련 필요하다고 10월 6일 날 얘기했습니다. 10월 11일 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방안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6일 마약류 관리 당정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10월 28일 경찰청에서 소위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 형사 활동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일날 다른 해와 다르게 50명 정도의 형사계가 출동을 했었는데 작년하고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경찰이 이 당일날 현장 대응하는 능력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한쪽으로 경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 결과는 아닙니다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어떤 마약 수사에 대한 강조가 경찰에게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것마저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약 단속하는 것과 교통 정리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교통 정리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원 자체가 훨씬 더 기동대나 교통대가 교통 관리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황을 관리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숫자가 적어졌다는 이유 중에 하나로 형사계 분들이 50명 정도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는 원인 결과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장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조사는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적 쟁점화로 이런 문제 좀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는데요. 마약에 관련돼서는 저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 마약과의 전쟁에 준할 정도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그 넷플릭스 드라마죠. 수리남을 지켜보고 난 다음 이 마약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아니야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부의 조치들을 당부하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게 이런 할로윈 축제라든지 많은 부분 속에서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마약 단속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이 참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신속하게 기동대가 투입됐으면 훨씬 더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과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마약 단속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책임, 정부의 마약에 집중하는 책임으로 이 참사가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실질적인 한동훈 장관과 정부를 대상으로 정치적 쟁점화를 벌이는 것 말고는 따로 설명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네. 있는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묻고 따지는 일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인데 이번엔 생방송 도중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이태원 거리 일방통행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시죠. 예년에는 거기 기동대를 배치해서 경광등을 든 경찰들이 고정 배치됐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왜 안 했냐는 겁니까? 그 책임을 물어야죠. 네, 그거는 뭐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장장께서 예전에는 일방통행이었는데 예. 뭐 이번에 왜 일방통행 안 했냐 이렇게 예.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닌 게 아니고요. 이게 말꼬리 가지고 장난하는 건데 한쪽을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면 이 군중의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죠. 아니 그래서 그런 동선 통제는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인을 동선을 통제한 것은 자료로도 존재하고 동영상으로도 존재해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아니 영상으로 존재합니다. 사실 여부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방 통행이라는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건데 동선을 통제했어요. 홍보는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이게 이제 예전에 있다니까요. 영상이 아니 의원님. 예전에도 뭐 기동대가 배치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예, 뭐 김어준 씨가 일방통행 이야기를 했다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동선 통제다 이런 말로 이제 그 당시에도 뭔가 통제는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 통제였지 이게 흐름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 이야기를 하는데 조경태 의원과 이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선 통제와 일방 통행이 결과적으로 같은 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건대 저도 그 동영상을 봤어요. 네. 근데 그게 QR코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쭉 줄을 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일방 통행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QR코드는 그냥 쭉 줄 서서 QR코드 인증하고 뭐 그런 겁니다. 거기에 어차피 사람이 양방향으로 통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일방 통행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또 동선 통제라는 말로 살짝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용산구청에서도 그렇고 용산경찰서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일방 통행은 없었다. 그리고 일방 통행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구촌 문화축제를 할 때라든가 뭐 그런 때 일부 구간을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을 때 하여튼 사고가 없었던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일방 통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건 이건 사실관계의 문제잖아요. 없었던 게 드러나는데 그걸 자꾸 무슨 동선 통제라는 일방 통행과 같지도 않은 그런 단어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글쎄 그걸 뭐 방송에서 우리가 정말 봐줘야 되는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일베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있었더라면 이런 참사는 없을 거다 이런 주장을 일베에서 했습니다만 뭐 디지털 시장실을 폐기한 걸 놓고도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지금도 디지털 시장실이라는 건 운영 중이고 이건 나중에 실시간 파악이 아니라 이 통계 정도 파악하는 거라서 전혀 이태원 참사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이 대응을 마련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말싸움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장관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사퇴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커녕 그동안 보면 사태를 축소하기 바빴고 책임 회피성 발언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장관이 파면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대통령께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과 그거와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장관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사퇴 표명한 적 없고 대통령실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특히 장관들 중에서도 손꼽으라 그러면은 아마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장관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 사태 초기에 실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정서상 그 실언에 대한 비판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상상하건대 대통령은 장관까지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미 그 6명이 지금 피의자로 지금 규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또 경찰청장에게도 조사하라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의사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장관 스스로 표명했듯이 이 정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거의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통제선이 어떻다, 마약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는 아마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또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 이 위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결단의 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이게 오히려 길어지거나 늘어지면은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나면서 오히려 상처만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리고 장관도 가장 진지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여권에서도요.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그럴 상황입니다. 근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이 벼랑에서 손을 놓아야 할 때는 놓아야 된다. 이게 대장부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글도 개송, 그러니까 불교 교리가 담긴 한시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걸 SNS에 올리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요, 이 참사 당일에 유럽 출장 중이었습니다. 급히 귀국을 했는데 오늘 행안위에서는 오 시장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오세훈 시장님이 재난안전 총괄 서울시의 책임자인 건 아시죠? 예. 자치경찰이 이 시민의 질서와 안녕과 경비와 교통 모든 걸 담당하는 거에 최고의 수장이 오세훈 시장 맞죠? 예. 뭐 하셨어요? 자치경찰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아니 근데 저하고 최고의 독립적으로 책임자가 시장님 아닙니까? 예,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외유중이었으면 안전에 대한 책임자가 그 다음이 이 부시장이죠? 예? 이 부시장 맞습니까? 예, 1부 시장, 2부 시장. 그 다음에 순서대로. 소방관은 정무부 시장이 맞습니까? 소방 쪽은? 소방도 제 지휘를 받고 2부 시장에 지금 시장님이 그때 외유 중이었으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맡기고 갔을 거 아니에요? 자꾸 외유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일하러 갔습니다. 아, 외국 출장 정정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가실 때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뭐 지시도 안 하고 갔습니까? 지시하고 갔습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1부 시장한테 각별히 챙겨달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일부 시장이 전혀 안 움직였잖아요. 전혀 안 움직인 건 아니고요. 아산 콜센터에서 이미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산 콜센터에 먼저 압사 사고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론 어떻게 보세요, 염세현 대변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안전 관리의 이제 총괄이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무한 책임을 같이 정부 여당과 함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는 서울 곳곳 뭐 단지 이태원뿐만이 아니라 뭐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뭐 홍대나 강남 등등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철저하게 서울시 차원에서 좀 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좀 약간 무방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사고를 낼 걸 예상하고 당연히 출장 가셨던 건 아니었겠지만 미리 이런 재난에 있을 수도 있는 안전관리가 좀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책임을 저희가 묻는 거고요. 예. 당연히 이런 경찰이나 이렇게 소방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총괄 책임도 서울시에서 함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실이나 이런 것도 계속 관리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총괄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자리인데 계속 이제 오세훈 시장은 지금의 답변으로 보면 계속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이거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약간의 그런 모습은 아니다. 책임질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 표정이 굉장히 무겁죠. 뭐 관련돼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을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따져 묻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지하철이 지나가게 됐던 무정차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교통공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따져 묻는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다만 과도할 정도로 일어났던 일들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민주당이 몰아세우는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내용들 있는 그대로 서울시에서 혹시 문제되는 내용들은 없었는지 한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도 관련된 내용들을 잘 밝힌 데 협조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발뺌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자신의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걸맞게 그걸 지면 될 겁니다. 지금 아까운 생명이 엄청나게 돌아가신 그런 상황인데 잘잘못 잘 따지자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거니까 본인들이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막 법사위 관련 내용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또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셨어요. 이 마약과의 전쟁에 어떤 시발점, 이거 장관 아닙니까? 의원님, 검찰은 그날 마약 단속한 적 없고요. 그리고 검찰 마약 단속 체제에 경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마약 성과내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제 질문입니다. 있습니까?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검찰하고 서로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 검찰보다 더 좋은 실적을 하기 위해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하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던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아까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것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얘기. 위원님이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매번 이런 식이시잖아요. 그냥 던져놓고 그럼 언론에서 받게 하고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그걸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사실 쌓인 게 굉장히 많죠. 김의겸 의원과의 사이에. 근데 물론 이거는 지금 뭐 그거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마 본인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김의겸 의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저게 적절한 반응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마약 문제를 들고 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 전체가 지금 그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한동훈 장관 개인의 의인화해서 이렇게 마치 무슨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또한 그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저러다 보니까 청담동 관련 의혹 제기한 김의겸 의원이 또 한동훈 장관에게 역공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남동 관저에 이제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5분 만에 이 출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출퇴근길이 어떨지도 궁금해지네요. 다음 이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서 양산 사저에 데려가 키운 풍산개 2마리 국가에 다시 반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올 3월입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 곰이와 송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죠. 한번 보시죠. 당선인 우리 북한으로부터 받은 강아지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에 있대요? 분양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나도
저 검찰총장 그 임명장 받으러 들어갔을 때 차담을 하는데 내 처가 그 강아지 보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발로 이렇게 찼다고.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간 뭐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은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그거는 뭐 나는 오히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아주 하시면 뭐 저한테 주신 다음 내가 잘 키우고 정을 자기한테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게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그 선물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풍산개 2마리를 다시 위탁 관리하던 형택에서 다시 대통령실, 그러니까 정부에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입장을 문 전 대통령께서 밝혔다고 합니다. 뭐 양육비와 관련된 게 아니냐, 또 협약서에 있는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면서 이 예산 편성 같은 것들, 그리고 시행령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반납한다, 이런 입장이던데, 자, 김정욱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풍산개가 법적으로는 국가 소유지 않겠습니까? 예. 국가 소유인데 윤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대화 과정에서 오랫동안 문 전 대통령이 키워왔으니 예.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어서 본인께서 계속 키우겠다면 키우시라고 얘기를 했고, 네. 키우는 거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다 얘기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치가 6개월 동안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 예.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물어봤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답이 없으니, 그렇다면 정부의 어떤 국가 소유의 물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 부분에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뭐 좀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저는 오히려 정부가 더 좀스러운 거죠.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약속을 했으면 거기서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행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행이 안 되는 사유를 얘기해서 저 풍산개를 어디서 키우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되는 건데, 저 사안을 가지고 다시 또 정쟁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핵심적인 것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 거죠. 아니 근데 그 사실관계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윤석열 당시의 당선인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한테 자, 이 얘기를 하면서, 키우시라 얘기를 하면서 비용을 국가에서 대겠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에 하루 전에 그 이제 저거를 협약서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저 비용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맡은 게 없고 그냥 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 이제 그 비용이 250만 원 그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반납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뭐 반납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뭐 250만 원이 없어서 못 키운다 그러면, 그럼 뭐 반납 받아서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사실관계가 다른데요. 250만 원이 없어서 그 못 키우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게 뭐 돈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이게 법적으로 이게 북한으로 받은 풍산개가 이제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 명목상 소유주나 관리 책임자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문재인이 이거 소유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시점에 그때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강아지는 또 생명체다 보니까 이거를 뭐 물건으로 취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었고, 이게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알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으로 이제 확인을 받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일부에서는 호랑이 같은 거 선물 받은 것도 지금 동물원에 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정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반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